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 담보지상권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상권부터 용의물권, 담보권 제가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자습서에 수험생 입장에서 쟁점별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쟁점을 잘 정리해서 그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차와 그 쟁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지문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상권은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토지 사용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부분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권리로서는 대표적인 예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같은 토지 사용 권리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죠? 누누이 배웠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십니다. 만약 지상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서 설정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하지만 지상권에 뭐가 있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이미 설명이 드렸는데 왜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특히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는 유리하겠지만 반면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제한이 될 겁니다.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 민법상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연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상권이 갖고 있는 효력, 만약 지상권이 없을 때 그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철거될 운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논점 관점에서 법정 지상권, 민법상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법정 366조의 법정 지상권 인정 취지는 결국은 건물 철거를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이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파트가 잘 나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 인정 실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파트에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최단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단 기간은 무슨 의미냐면 법조문에 따르면 30년, 15년, 5년을 하고 있는데요. 30년 같은 경우 견고한 건물이에요. 건물 또는 수목의 경우에는 최소한 30년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계약으로 견고한 건물 수목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몇 년을 했다? 25년을 했다면 25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어떻게 된다? 3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입니다. 최단 기간의 의미는 그겁니다. 최소한 30년이 보장됩니다. 그런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건물들의 연한을 고려한 겁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30년은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자주 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셔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상권의 연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할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대차의 계약에 따른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인 겁니다. 물론 등기가 되더라도 채권입니다. 자, 만약에 설정 얘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하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계약 기간은 무슨 얘기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상권자는 원상을 복구시켜서
토지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경관 건물이라면 건축비를 생각했을 때 1년만 쓰고 하게 된다면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이 35년, 15년, 5년을 진 건지 설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 규정에 따라 30년, 15년, 5년입니다. 그럼 30년, 15년, 5년은 어떻게 구느냐?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30년은 견고한 건물 그리고 수목이고 15년은 그렇지 않는 건물 5년 같은 경우는 공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딱 이 정도 수준만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문은 이거였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설정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한다? 지상물의 종류와 이게 수목인지 견고한 건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물인지 아니면 공정물에 따라서 구조와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을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왜 이 지문이 나오냐면 나중에 배울 내용은 비교해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 즉 당사자, 전세권 설정개혁의 당사자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과. 그것과 비교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자습서 페이지 252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먼저 포인트는 소멸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 누가 청구하는 거죠? 지상권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자에게.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않는다. 그럴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문 자체는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이런 겁니다. 지상권의 소멸이 그러면 쟁점은 뭐냐면 지상권 소멸이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이 지상권 소멸이 뭐냐? 이거는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갱신이라는 표현은 존속기간이 자 계약기간 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계약기간 30년 있으면 30년 기간이 끝났을 때 아니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지역 지급 의무가 있는데 2년 이상 지체할 때는 소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합의를 해지다든. 근데 계약 종료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조문을 보게 되면 소멸한 경우인데 여기 보면 갱신이라는 표현이 났습니다. 그런데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지상권 소멸은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다. 이게 출제 포인트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그리고 대부분은 건물 등의 소유를 묻습니다. 갑, 을. 건물 소유자인 의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갑이 을에게 뭘 할 수 없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건물 등 같은 지금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작물이 뭐 있고 수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이 수목도 누구 거다? 지상권자의 을이 식재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좀 다르죠.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럼 뭘 생각한다? 부합을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별개의 분부하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즉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는 갑이 갖고 건물은 을이 갖는 거다. 여전히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소유권이 하나의 소유권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는 건데 건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목사면 약관부합을 생각하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권원에 근거하여 심은 것이기 때문에 부합이 된단다. 안 된다. 즉 수목 또한 을의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셔야 돼요. 근데 부시게 되면 건물이 갖고 있던 가치가 아예 없어집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또 하나 수목도요. 수목은 이제 뭐가 있냐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수거꾼이 가져있죠. 자기가 이게 귀한 거라면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적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을 때 지상권자에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건물이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거죠. 지상권자 입장에서 나 이 건물 아직도 쌩쌩하고 필요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보호하는 방법이 좋을 겁니다. 그게 법조문입니다.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형성권에서 그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된 것을 간주할 수도 있는데 갱신되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청구권은 을이 갑에게 계약갱신해 주세요 하게 되면 갑은 선택해 주겠어요. 즉 그 의사를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은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죠.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계약갱신 원치 않아.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갑이 계약갱신 하겠다 하게 되면 갱신계약이 체결된 걸 볼 거고요. 그럼 계약갱신 거절하게 되면 그걸 끝나냐? 그게 아니라 계약갱신, 을이 갑에게 지상권자 을이 갑에게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갑이 거절했을 때는 그 전제조건입니다.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나 수목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앞에는 계약을 갱신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 토지 위에 현존하고 있는 건물의 수목을 매수해달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도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자 앞에는 똑같은 청구권이 있지만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성권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이든 증여이든 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돼야 합니다. 형성권이라면 계약인데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약은 당사자, 대립하는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대립하는 당사자 의사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 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게 형성권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즉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더라도 갑이 거절하면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다?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이것을 매수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의사 표시만으로도 매매계약 체결이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권이다. 자, 매매계약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사가 있고 매도의사와 매수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합치돼야만이 계약이 체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상권자는 이거를 매수해야 돼요. 사가세요. 그 의사 표시고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형성권이다. 그래서 형성권이 청구권의 그 차이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성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소멸한 경우에
현존해야겠죠? 현존한 때에는 먼저 뭘 해야 한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항상 전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그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지 바로 처음부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지상권 소멸이란 뭐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은 소멸된다. 왜냐하면 존속기간 만료 2일 사이로 소멸의 경우에는 성질상 갱신이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됐습니다. 갱신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일정의 행위의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거절하면 목적 실현이 안 되는 거고요. 형성권보다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해서 본다면 그건 형성권이다. 이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되풀이한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자, 지상권 설정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닌 겁니다. 자,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 청구, 즉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만의 의사표시만으로 갱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의 효과는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가 오케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쓰는 겁니다. 갱신 청구의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과가 발생한다. 갱신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어떨 때 설정자가 동의해서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효과가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라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딱 짝짝꿍이 맞아야겠죠. 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지상권 갱신 청구는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행사를 해야 합니다. 즉 지상권을 소멸할 때, 즉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지체 없이 행사를 하고 지체 없이 행사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체 없이 행사한다는 그 의미는 뭐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인데 지체 없이 행사를 하지 않아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뭣도 할 수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첫 번째,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갱신 청구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뭐도? 지상물 매수 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2020년 3년에 선고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그 전제 조건 뭐였다고 했죠?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하고 지상권 설정자 이를 거절했을 때 이를 전제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할 수 없다. 제가 강조했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 행사와 지상권 설정자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중요한 판례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의 처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단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종물 이론 민총전 처음에 주종물 이론을 배웠고요. 이 이론은 소유자가 동일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사이에 주된 종된 물건과 어떠한 물건이 상용에 이바지할 때는 주된 물건, 종된 물건하고 종된 물건은 주된 물건 처분에 따른다. 기억나십니까? 자, 민종 시간에 가장 처음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도 유추 적용된다.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점에서 토지와 소유자와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소유자가 다르면 항상 토지 사용 권리가 뭐가 있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갖고 있고 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편익에 제공되기 때문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관계가 상정되고 그 특징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종된 권리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을이 자신의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지상권도 함께 매각하는 것을 보는 게 당사자 의사의 표시에 부합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권리가 없으면 소유자가 철거 등을 요구했을 때 방한대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이 관련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이 상태에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 지상권은 을이 보유한 채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과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거든요. 당연히 넣으면 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이론적인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럴 필요성이 없을 거고.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 기억할 부분입니다. 즉 지상물과 지상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왜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전세권 파트에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쟁점이 나옵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지상권에 대해서도 지상물과 그 지상물은 건물일 수도 있고 공작물, 수목일 수도 있고 그 수목의 지상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고 소유권과 지상권은 각각 별개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걸 기억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아까 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을이 갖고 있는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주종물 이루는 임의 규정이다. 즉 달리 정할 수 있다. 주물의 처분은 종된 종물은 아니면 종된 권리는 주된 물건 내지는 주물 내지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서 유보한 채 하나의 소유권 주된 권리나 종된 권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자, 캐스 맞습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럼 틀리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지문을 만들어서 묻는다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왜 이 1번항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전세권과 나중에 비교해서 달리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항상 토지 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대 의사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권의 특징이거든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82조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죠. 무슨 의미죠? 우리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배웠을 때 임의 규정은 민법사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고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이 강행 규정에 반한 내용을 약정을 못하고 설사 약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 그게 강행 규정입니다. 282조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계약서에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약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강행 규정인 28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강행 규정의 성격입니다. 반대로 임의 규정이라면 달리 정할 수 있다. 비록 법에서는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임의 규정이라면 즉 임의성이 있다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다.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 하나입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냐면 자, 토지 사용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이 있죠. 근데 임차권의 특징은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그렇다 하오니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양도나 동의가 없으면 양도나 승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양도로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고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임차권의 차이점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 차이점이 나중에 전세권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 특징이 하나 됩니다. 나중에 전세권에서 전세금 반환권 채권,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투하 자본의 회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요 2번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하다. 그럼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소유권 위에 제한하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정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음 지료 지급 채무. 자, 지상권의 성립 요소도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지료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약정위에서 지료 지급을 얼마 지급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즉,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어야만 별도로 약정이 있어야만 지료 지급 채무가 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에 해당되기 위해서 지료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옵션이다. 우리 자동차 뽑을 때 옵션이 있듯이 그런. 다만 지료 중간 증권 청구권이 있는데 형성권이다. 토지에 관해서 예컨대 토지에 관해서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특약을 정한 지료가 상당하지 않을 때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 의사표시로 증매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성권이라는 정도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별도로 살펴봅니다. 2년 이상 지료 체납의 효과가 있다는 것. 즉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특약으로 지료 지급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지상권은 그 기간을 영구히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장기예요. 또 최단 기간이에요. 30년, 15년, 5년이에요. 즉 존속 기간이 길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지상권 설정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상권 소멸 청구권.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단 기간이 정해 있는 그 존속 기간, 영구히도 정할 수 있는 존속 기간을 근데 불구하고 설정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멸 청구권이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